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낙폭을 좀 키워내면서 2,51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2,5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장 좀 강력하게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은 사실상 좀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어제랑 대비해서 지수 변화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4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시는 게 시장의 방향을 체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20일에 트럼프의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24일에는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주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방향성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상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을 모시고 음식료 쪽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지난해까지 정말 핫했던 업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2025년에도 관련주들이 순항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상훈 연구원이 내놓은 리포트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세 가지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발행이 됐고요.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약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뚜렷하게 들어오고는 있지 않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이 꽤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목표 주가가 8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 K-썸띵의 선두주자다. 라는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고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이 불가피하게도 아무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함께 하향 조정됐습니다. 15만 원대까지 바라봤고요.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CJ제일제당도 원가 부담은 있는 것은 맞는데 또 투자 포인트는 약간 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란색 차트인데 영업이익률 추이가 그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양식품과 연결해서 보자면 라면 쪽도 괜찮은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위에 있는 차트가 2024년에 라면 수출 추이인데 계속해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뚝 꺾일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업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 있는지 정리해보고 가시죠. 네,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CJ제일제당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선방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워낙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내놓고 있는 가공식품들은 다른 기업들의 가공식품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손을 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전망치인데요. 매출은 7조 4천억 원대로 집계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YOY 기준이고요. 1.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만 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율이 1%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좀 괜찮았습니다. 3,881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고요.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모멘텀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주요 플랫폼이죠. 쿠팡 쪽에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선방이 좀 예상된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원가 부담도 이전보다는 완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 해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포인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생물 자원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돈가의 회복이 좀 더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감익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선방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시죠. 네, 삼양식품입니다. K-썸띵의 선두주자다라는 의견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8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는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70만 원대가 아니라 80만 원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80만 원인데요. 이 삼양식품이 사실 한국의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경신하고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새로운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앞에 7자가 아니라 8자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와 장기 모멘텀을 모두 다 보유한 회사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이제 뭐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는 물론이고 80만 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커멘트가 있었는데요. 양적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출 사례는 모범적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사실 삼양식품은 라면을 파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팔아봤자 판매를 해봤자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커졌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뭐 해외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이 불닭볶음면 찾기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쉬운데요. 마트에만 들어가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의 뭐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당연한 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 설비 쪽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번 해입니다. 밀양의 5월 달에 이 공장 완공 기대감이 있고요. 생산 캐파는 이전보다 39%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7년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려 중국입니다. 2027년에는요. 중국에서의 공장 완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캠파는 또 이때가 되면요. 이전보다도 3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모멘텀 확대 구간의 초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연구원 모셔서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인데 사실 음식료 쪽이라고 해서 삼양식품처럼 다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잘 팔리는 한 가지의 히트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롯데 웰푸드는 그게 살짝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원가 부담도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다양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국내 공장 효율화에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입니다. 헬스 웰니스의 제품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요즘에 제로 상품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롯데 웰푸드가 가지고 있는 제로 상품들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고요. 롯데 웰푸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성장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빙과 신공장, 빼빼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은 좀 부담입니다. 2024년에 4분기 실적은 좀 부담인데 보시다시피 매출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지만요. 영업이익 단이 약간 약합니다. 184억 원대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28% 넘게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을 이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앞으로 악재가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소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좀 불안한 거는 아닌데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요 여부는 앞으로 주가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꽤나 많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음식료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종료 소식에 원전주 동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현재 상승 탄력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한전산업과 한신기계가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원전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을 타결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분쟁이 종결되면서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의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업비트의 거래소 제재로 빗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빗썸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일부 영업 제재를 처분을 사전 통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쟁사인 빗썸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빗썸과 지분으로 얽혀있는 인바이오젠과 티사이언티픽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업비트의 영업 정지 관련 제재 내용을 통지했는데요. 업비트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 고객 확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은 일론 머스크의 AI 개발사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S 일렉트릭은 AI 개발사 xAI의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빅테크 3곳과도 부품 납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 설비주 지금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리노공업이 소켓 공급 물량 확대로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S증권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이 782억 원, 영업이익 333억 원 전망을 했는데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상향 조정했고요.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도 글로벌 IT 장치 환경의 변화와 연동해 테스트 소켓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델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해서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주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수급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련 계열사들도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LS 일렉트릭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좀 밝혔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S 일렉트릭은 AI 개발사 xAI의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 부품을 공급하기로 전해졌었는데요. 이 소식 전에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LS 일렉트릭은 xAI 이외에도 미국 4대 빅테크 중 3곳과도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으로 미국에서 전력기기 품귀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성능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는 최종 품질 검증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올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에서 3천억 원치 배전반 등을 수년간 납품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 산업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대감과 관심도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 솔루션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 더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오후장에 조금 수급이 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작년 12월 3일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는 제6차 인구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공개했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달성하고 30에서 44 이 여성들에게 경력 단절 비율을 10% 이하 감소하는 등 이런 목표를 밝혔었는데 향후에 이 같은 계획이 좀 본격화된다고 치면은 내수 중심인 아가방 컴퍼니의 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앤 컴퍼니에서 전개하는 베이비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시크릿이 2025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아기 화장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만족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수상을 받은 제품들은 일단 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그리고 11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지난 8월에도 이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주주들의 신뢰를 더욱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5,700원까지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5,700원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150원, 손절가는 5,32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게 SK 하이닉스 향 쪽으로 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대량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TSMC ADR 주가가 7% 이상 오르는 등 반도체 쪽은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고려 아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KC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LS,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유한, 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피롭틱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리 기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안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리드,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로는 PSK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시메스,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1위권으로는 SKC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리 기판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삼성 ENA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네 번째로는 LS, 다섯 번째로는 풍산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도세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LG 이노텍, 5번째로는 HD 현대 미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갑니다. 답답한 시장 속 시원한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장 오늘은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긴장과 초조와 공포 그리고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눈치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 이제 트럼프 2.0 세대를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1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한 2달 반 정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제는 정말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CPI나 이런 경제지표 잘 나오고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해서 다 좋았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 번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나 싶을 겁니다. 대선 전에는 긴장하고 계시고 초조함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관세 전쟁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뭐 IRA도 다시 뭐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워낙 이제 통통 튀는 정책을 또 많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발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트위터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정책을 펼치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먼저 시작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더욱더 이런 공포감을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가겠느냐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발언은 분명히 세게 나올 텐데 트럼프가 잘하는 건 뭐다? 기업가 출신의 협상가이다. 공포감을 먼저 심어주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알지? 알아서 눈치 보세요 라고 해놓고 나서 우위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가서 땅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전쟁도 본인이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하고 여기저기 들쑤셔 놓고 있는 겁니다. 뭐 환경 정책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맞나 싶으실 텐데 그럼 뭐가 희망이냐? 뭐 조선업 이런 거 외에는 별로 희망 아닌 거 아니냐? 반도체도 칩스법 이 부분 때 이제 보조금 대신 관세 때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가 좋으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중에 조선 빼고 그럼 뭐가 좋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좋아지는 산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 칩스법이라고 해도 반도체 보조금 지금 계속 받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뭐 IRA니 뭐니 해도 현대차 그룹에서 5종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아직 정권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트럼프가 강하지 않은 부분이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 또 하나 뭐냐? 지난번에는 이런 트럼프가 정치적 입장의 이런 지인들 통해서 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나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또 다른 칼이 하나 쥐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첨단 산업이나 친환경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트럼프가 풍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앙금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풍력을 제외하고는 뭐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나 이런 부분도 중국산 소재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임박했는데 그렇게까지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배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과도하게 보조금을 풀어가지고 억지로 빠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친환경 산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커 나갈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지로 석유화학 산업을 죽이지 말고, 이쪽이 지금 미국은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하고 셰일가스를 판매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이 산업을 죽여서 뭐 합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서 친환경을 알아서 이제 올라오게끔 그 시간에 맡기자라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트럼프 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형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면은 좀 관련 없는 산업들,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산업들,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산업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올라왔다. 근데 올해 저는 트렌드를 미리 잡아야 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점해서 바닥에서 종목을 갖고 있어야 10배거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텐데요. 자,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간단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제를 갖고 있다. 기존의 의료업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의사분들 이제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정원 뭐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충돌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의료 AI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의사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뭐 자존심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선 좀 리스크가 좀 따를 수 있다. 정말로 의료업계에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쪽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잘 돌파하고 이제 이 생활 속으로 우리 다이브인이라고 했죠.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쓰이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처럼 의료업계도 잘 파고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래서 해외 의존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열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분야가 넓고 또 많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에 이제 뭐 가치에 대해서 각각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되실 겁니다. FDA에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승인받고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는 그럼 언제쯤 되는 거냐, 돈은 언제 버느냐, 제일 중요한 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찍히는 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산업화는 언제쯤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로 없는 시간 종목들도 이런 의료 AI 분야로 해서 싹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 AI 오늘 주제로 잡아주셨는데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는 분야이지만 이제 테마주 성격을 넘어서 실적을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안타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로 살펴볼 텐데 어떤 모멘텀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막 출발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또 사이즈가 좀 크고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의료 AI 쪽은 아직까지 대기업에서 진출했느냐라고 보면은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이제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의료 AI라고 보기에는 다른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딥노이드는 안타 종목,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지면서 이제 단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 MRI를 영상으로 분석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 이제 이 혁신 의료기기에 선정되면서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부터 이제 슥 이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생각보다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기업인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산업이
어두웠었어요.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계에서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고 산업화가 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지연되는 한 해가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눌려 있는 구간이 길어졌는데요. 올해 좀 바뀔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는 이제 FDA도 이제 그 딥체스트가 도전을 하는데요. 이름에서 체스트가 들어가면 대부분 흉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폐질환을 이제 영상으로 판독하고 진단하는 보조 AI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판독하고 진단한다라고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도 생각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의 이제 AI 챗봇 그록에게 이제 이런 이제 의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중에 딥노이드가 또 한 축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DA 도전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된다라고만 하면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안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FDA 도전 소식으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살펴볼 텐데 AI 음성 인식 관련해서 좀 제품을 출시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AI 음성 관련해서 뭐 사실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구소로 이제 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화가 되어서 여러 기업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국내 최초로 의료 AI 음성 인식 제품을 출시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7년이나 됐어요. 이 제품이 어떤 뭐 의료 AI 시스템인데 이렇게 7년이나 됐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병원에 가도 뭐 의료 서비스 중에 뭐 굿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진행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래 의료 진단 카드 있죠. 진단 카드나 대면 상담한 이런 부분을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정말 편안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좀 실수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수 없이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이런 멋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이나 이런 대면 기록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이 의료 AI 쪽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뻗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 AI가 뭐 많은 부분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셀비 LRS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공식 입점을 했죠. 학습 데이터 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 공공 이제 서비스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밀접하게 느낄 만한 뭐 저도 뭐 사실 그 유료로 이제 뭐 가끔 책 읽을 때 보는 어플인데 밀리의 서재에도 입점돼 있고 밀리의 서재 보면은 이제 TTS 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죠. 자, 이 기능이 탑재되는 게 셀바스 AI의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의료 AI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뭐 M&A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생소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셀바스 그룹에서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루타 종목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셀바스 AI 현재 구간에서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은 JLK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솔루션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기업이 바로 JLK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이제 파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사실은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조금 밀렸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자연스럽게 돈을 더 벌고 해서 조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유무상증자를 7월에 행사를 하면서 주가는 더더욱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유상증자 물량 양에 따라서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소화 물량 기간을 갖는데 한 6개월 지났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유무상증자 이 대거로 이제
한 이 물량을 소화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두개내 검출 솔루션, 뇌에 관련돼서는 JLK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뇌졸중이라거나 아니면 치매 관련이라거나 노화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LK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잡히는 신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상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암을 뇌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분야 쪽 전립선암이라든지 12개의 암종 정도는 뇌에서도 지금 잡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FDA 승인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밑에 제가 이렇게 쓱 알려드렸는데 뇌 관련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써 4번째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뻗어나간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JLK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에도 FDA 이미 6개나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8개 제품을 인허가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자, 호타 종족이 3루타에 많이 포진된다라고 했는데 멀리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양봉만 세게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때부터 요동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닥권부터 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LK 3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등에서 이미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어떻게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동안의 말로 홈런 종목들. 이번 달의 목표는 이미 열흘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말로 홈런 이렇게 3개가 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지난주에 달성을 했는데 이 3위에 있던 종목이 이제 4위에 있었는데 3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C와 하나오션, 테크윈 이 세 종목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죠. 지금도 계속 성장하면서 수익률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점점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보이실 텐데요. 제가 분명히 2월 달에는 2자리가 아니라 3자리 수익률 나오는 종목도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래서 지금 1차 목표치 달성하고 잠깐 쉬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순위가 2월에는 또 대격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윙이 아직 말로 홈런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말로 홈런 목표치가 높아서인데 한 70%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2월 달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도 이제 오늘이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은 하루 정도 이제 말일 정도만 거래하면 끝나죠. 자, 일주일 동안 또 잘 준비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로 홈런 나오고 앞자리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3자릿수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루홈런 종목은 1차 목표가를 지나서 2차 목표가를 지나야 탄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이미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시장 바라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AI 관련해서 의료 AI 쪽에 대장주를 아마 꼽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 만루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사실 3루타 종목으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루닛입니다. 자, 여러분들 루닛 하면은 이제 아이고 또 이 종목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 종목이 또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로 홈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타에서 3루타 사이에도 반복해서 2-3번씩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종목들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흐름이 다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 돌파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루닛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는 계속 3루타 종목이었는데 이 타이밍 자체가 말로 홈런을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체포 그룹으로 의료진단 권장했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 AI가 다이브인해서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는데 의료 쪽에도 충분히 이제는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유방 영상 진단 솔루션 쪽으로는 루닛이 가장 앞서 있는 이런 기업이고, 사실 뭐 우리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협력하면서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강력한 상승 모멘텀 만들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었죠. 자, 중요한 거 산업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뷰노와 함께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누가 먼저 되느냐 차이인데 상반기에 가능성 높다라고 하죠. 원래 작년이었는데 이게 좀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타이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차트 쪽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타이밍만 살짝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6만 원 구간만 가면은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어요. 돌파 이후에 6만 원을 지지력 테스트 받고 8만 원대를 저항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6만 원 쪽으로 붙어 내려가면 되는데 6만 2천 원 아래는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차 목표치는 기존 전고점인 8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섭섭하지 않은 상승률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만 원씩 올리면서 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려 왔는데 충분히 기대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만 8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탈해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점점적으로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운동 나올 때마다 좀 사이즈 있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루닛 올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만론론 종목 루닛으로 살펴봤습니다. 의료 AI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의 기대감 더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만론론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음식료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에도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는데 2025년에도 저희 파이널샵과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음식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025년 1월입니다. 2025년은 2024년과는 음식료 쪽에서 어떤 게 좀 다르고 2025년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음식료 업종 투자 포인트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들이 결국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K푸드를 등여업은 해외 수출 모멘텀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오히려 올해는 조금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역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별로 이제 설비의 확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는 해외 수출 모멘텀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좀 수치로 증명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소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이 음식료품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이런 제반 이 매크로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국내 쪽 이 내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국내는 조금 살아나고 해외는 여전히 잘 되는 이제 이런 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4년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2025년에는 해외 선장은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내수의 경우에는 2024년보다는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듣고 왔습니다. K푸드 트렌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좀 본격적으로 좀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한 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사실 이제 K푸드를 논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핫했었고 그죠. 이외에 이제 뭐 일부 가공식품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 라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공식품에서도 뭔가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양화되는 이런 좀 원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다가 사실 뭐 지금까지의 K푸드 수출은 사실 뭐 중국과 같은 아시아 일변도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이 서구권 중심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이 굉장히 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이 K푸드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인지도는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올해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주요 유통 채널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일부 채널들에 좀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채널 확장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기업들이 좀 국내외에서 설비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라면이라든지 가공식품 또 이제 뭐 디저트 이제 이런 이 업태를 하는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좀 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24년의 경우에는 이제 딱 시작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고 2025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숫자로 정확하게 찍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투자 의견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탑픽으로 보시는 기업들도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같은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하고 특히나 이제 달러가 높은 시기에는 그죠. 사실은 달러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강달러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업종 자체를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한 시기가 좀 지속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시에 EPS가 증가하는 기업이 업종 내에서는 딱 두 개. 그러니까 이제 KTNG하고 삼양식품 정도인 것 같아요. KTNG는 이 해외의 비중이 조금 높기도 하지만 이 해외 원재료를 수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굉장히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감도가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단에서 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해외 매출로 좀 충분히 방어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KTNG와 삼양식품이 저는 지금과 같은 강달러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로 조금 완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K푸드에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제일제당도 이 넘버원 이 좀 K푸드 리더로서 좀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강세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보는 게 맞겠다. KTNG, 삼양식품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K푸드와 관련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 CJ제일제당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뭐 내수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비단 뭐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작년 2분기 때부터 사실 계속 좀 지속된 이슈였었고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뭐 지난 2분기, 3분기 제일제당의 국내 식품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뭐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는 최악을 반영을 한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에 들어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금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식품은 워낙 좀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국내 식품이 조금 문제였는데 이 국내 식품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해외 쪽은 여전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중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좀 역성장을 했었던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는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이고 뭐 고성장했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좀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공시가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죠. 이 바이오 사업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조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좀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기사로는 뭐 1월 말 본입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워낙 좀 매각가액이 6조 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시점 자체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성사가 되었을 때 그럼 이제 결국은 제일제당이 저는 이제 이 유럽 시장 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에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M&A 사례를 좀 고려를 했을 때도 과거에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미국의 이제 슈안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유럽 시장 쪽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M&A에 쓰므로써 저는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CJ제일제당 이제 바이오 사업을 매각을 해서 유럽 쪽의 사업 확장에 그 자금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포인트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삼양식품 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좋은 포인트들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 전체 좀 흐름을 바꿔놓은 기업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이미 다 넘어섰고 이제 보니까는 내놓으신 리포트 보니까는 80만 원대가 훨씬 넘는 목표 주가를 언급을 하셨던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삼양식품이 워낙 그러니까 좀 기준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음식료 기업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양적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섭취하는 어떤 그 끼니 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양적 한계가 굉장히 좀 명확한 상황에서 이 국내 이제 기업들에게 좀 모범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이제 좀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이제 좀 공급을 원활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 정고수준 수준으로 이미 왔고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주가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그 5월 말이 되면
밀양의 2공장이 완공이 되고 27년 1월 말이 되면 이 중국에도 좀 이렇게 공장이 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면은 뭐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성장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조금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 컨빅션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이제 일본 업체들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고 결국 이제 일본 업체들이 저는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일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유럽 판매법인 쪽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미국 안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성장세가 끝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상훈 연구원님께서는 이게 고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만 함께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채널이 확대되면은 또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2025년에 삼양식품 그리고 그 이외에 앞서 또 말씀해 주셨던 CJ 제일제당 KTNG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문법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은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측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 관련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 발언을 살펴보면 23일에서 24일까지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경제와 물가의 정세 개선이 지속되면 그에 대응해서 정책 금리를 올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4일에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들 즉각적으로 엔화 가치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엔화의 강세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엔화를 빌린 후 미국 등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난 8월에 겪었던 이 블랙 먼데이의 악몽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맞물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불거졌었고 당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던 날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분위기가 그때만큼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현재 미국의 금리 분위기와 당시와 정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엔캐리 청산이 엔화 강세와 원화의 약세로 방향을 갈랐었다면 이제는 청산의 힘이 약화된 것과 동시에 논 US 통화로서 엔화 그리고 원화의 연동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엔화와 원화의 연동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달러엔 환율이 재차 160을 목전에 둔 만큼 BOJ 역시 구두 개입으로라도 가파른 엔화 약세 방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반기에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그리고 일본은행의 긴축 이후로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축소와 엔화에 대한 강세 기대감 더 유효하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달러 대비 엔화 가치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엔과 원의 환율 상승 베팅이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24일에 나오게 될 일본은행에서의 금리 결정 발언에는 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계열사들이 오늘 슈팅이 나옵니다. 장 초반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한가 안착을 했다가 풀린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LS 계열사 중에서 탑픽은?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다른 선택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답정너식 질문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들었는데. 당연히 LS 일렉트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약간 다른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단기 상승 쳐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기업은 LS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정하고 이제 질문 드린 건 아니었고요. LS 계열사들이 사실 정말 잘 가잖아요. 다들 그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투자 영역을 살짝 넘어선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계열사들이 다 잘 가고 있고 또 어제 LS 에코에너지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죠? 어제가 아니라 한 며칠 전 정도. 며칠 전이었나요? 네네.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것도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어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일단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주제 화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LS 일렉트릭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LS 머티리얼죠. 이제 바닥권에서 막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갖고 나와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LS 일렉트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LS 일렉트릭, LS 에코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LS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LS M&M이라는 이제 동제련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동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LS 기업인데 니코 동제련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배전반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하기에 유리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LS인데요. 테슬라자가 붙으면 이제 조금 약간 좀 죽는 느낌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LS 쪽에 이제 테슬라가 붙으면서 XAI에 배전반을 이제 납품을 했고 추가 납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LS 관련주들이 좀 약간 훈풍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나 이제 건설 그다음에 이런 변압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능도 굉장히 좋지만 납기를 정말 칼같이 맞추는 것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탑픽은 사실 다른 기업들은 좀 약간 너울너울하는 휩소 같은 흐름 좀 나올 수 있어도 정말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중심을 잡고 LS 일렉트릭이고 LS 일렉트릭이 빠지면 사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원탑이다, 픽이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드리도록 시점에서는 하겠습니다. LS 네네네. 일렉트릭 3년 전이었던가요? 2년 전이었던가요? LS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처럼 LS도 뭔가 체질 개선이 돼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LS가 체질 개선을 해서 진짜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었고 또 반대로는 LS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서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처럼 최근엔 또 일론 머스크 또 테슬라와 엮이면은 바로 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약간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시장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은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LS 상장 회사들 중에 네. 일단 가장 저평가는 LS 네트워크스인데 이게 이제 관련 없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이름에 LS 붙었으니까 관련이 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은 그래도 그냥 관계사니까 그냥 올라가는 측면이 네. 있어서 그나마 좀 사업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을 좀 고르기 위해서 그다음 상장 이후 좀 주구장창 하락이 나왔던 LS 머티리얼즈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일단 중대형 울트라 이제 커패시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메가와트급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렉형 울트라 커패시터 이제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력 관련으로 이제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미 이제 이 전력 관련 섹터가 너무 이제 고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자산 가치가 1,8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1조 원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이슈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강력한 청량봉이 하나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도 한번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시세를 좀 따라잡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혹여 이제 따라잡게 된다면 일정 가격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1차적으로 일단 지금 가격권역이 이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대략 한 14,200원 정도, 14,200원 정도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홀딩 관점을 한번 유지해 가 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이 한 18,000원 정도 선까지는 만약에 강하게 시세가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고평가 권역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 계열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근호 이사님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박정지 파트너님은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14,2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18,000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전체적인 기술적인 좀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LS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 앞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 국내 보험주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감과 폭설, 산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보험주 종목별로 수익률 최근 1개월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이런 실현의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5사의 합산 순이익이 1.02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줄어든 수치이고요. 컨센서스를 31%가량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몇 가지 꼽히고 있는데 일단 독감이 크게 유행을 했죠. 지난해부터 독감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사상 최대 독감 환자 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실손 보험 비용이 청구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예실차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주요 보험사들 중 안에서 어린이 보험의 비중이 높은 현대해상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계약 부담 비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집계해봤을 때 지난 11월에 93%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요 손해보험사들 중 안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손실액이 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LA 산불 영향으로 인해서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LA 산불의 영향은 1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DB 손해보험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에게는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DB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약 3.5%가량 영향을 주면서 LA 산불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주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선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대신증권에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4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상승세가 유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의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산정을 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 대비라도 유일하게 6.8%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경우 예실차와 손실 부담 계약 관련 영향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또한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도 충당금과 감액 손실 부담이 완화되면서 기업 금융 실적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 4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목표주가 12만 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 E&A입니다.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실적만 보면 매출 이제 9조 9,66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9,716억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 2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E&A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장에서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 아파트 빼고는 다 짓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성 E&A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좀 약간 다른 식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학 쪽에서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뭐 롯데케미칼, LG화학이나 아니면 미드스트림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사실 2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좀 약간 태양광이 부각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나빠질수록 삼성 E&A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에틸렌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기존의 중국산 저가 에틸렌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도 힘들어하죠. 중국이 왜 힘들어하냐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중동에서 원유에서 바로 이제 이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어떤 중동 애들이 이제 원유를 살 필요도 없고 운반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도입하는 그 공정이 뭐냐면 COTC라는 공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업스트림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동 기업들이 하는 이 COTC 공법은 중간에 나프타 없이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태양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적 부분에서 이 화학 부분, 에틸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LG화학이 지금 2년 동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위쪽에서 더 싸게 파는 중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괜히 시장에서 안 좋은 인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중동의 그런 화공
가공 플랜트들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NA가 만들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한 보더라도 8조 원짜리, 그다음에 2조 7천억짜리 하나씩 있고, 또 동남아시아가 또 화공 쪽이 굉장히 강하죠. 말레이시아에서 2조 원짜리도 이제 미국 기업 쉘이 발주를 했었죠. 그 부분도 수주하면서 작년에 한 13조 원, 작년만 해도 한 13조 원 정도를 화공 쪽에서 아마 수주를 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이 삼성 ENA, 삼성 엔지니어링의 한 3년치 실적을 보면 아주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져서 수급도 지금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수급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반등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ENA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잘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뭐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ISC, PSK 홀딩스, GST 등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리는데 네. 다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 요즘에는 중에 그렇게 이제 문을 여시나 봐요. 네. 그 두산 테스나도 잘 가고 하나 어. 마이크론도 잘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급드린 종목 중에 워닝 IPS랑 SFA 반도체가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SFA 반도체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이제 패키지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제 업체이고, 메모리 반도체부터 이제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 SFA에서 이 기판 배선용 3D 비접촉 패턴 형성과 유리기판 이제 유리간통 점검 및 싱귤레이션, 그리고 인라인용 이제 플라나 CT 장비를 공개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장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유리기판 패키징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모회사 SFA가 현재 이 SFA 반도체를 매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이고, 매각 주관사로는 도이치뱅크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이제 매각 이슈가 또 한번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적자였다면 올해는 아니죠. 2023년에 대규모 적자였다면 2024년에는 소규모 이제 흑자로 이제 점차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턴 어라운드 기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잘 접근을 꼭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3,37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오랜 기간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4,100원짜리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가 인수하려고 했었죠? 원래 이제 두산이 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불발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매각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좀 살려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어디가 인수하건 조만간 좀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조용히 계속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일 전이랑 비교하면 외국인 보유율이 13%에서 15%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보니까 맥쿼리 증권사가 리포트 냈던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사실 너무 좀 주식이 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죠?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한 4년치의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매년 퀀텀 점프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 일단은 뭐 의료기나 뭐 내수 쪽, 수출 쪽 다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이제 그랜드뮤 리서치 쪽에서 이 스킨 부스터, 한마디로 이제 리쥬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죠. 대명사처럼 불리는데 한 2030년도까지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21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00억대 넘는 이제 뭐 바이오라고 해도 되고 화장품도 하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1,000억대가 넘는 이 바이오 기업이 우리나라 사실 몇 개 없죠. 뭐 삼바나 셀트리온은 일단 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빼고 종근당이나 휴젤, 뭐 한미약품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인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성장하는 속도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좀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지금 경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 리쥬란을 따라서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좀 숙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리쥬란을 맞고 나서 연결되는 매출이 있죠. 리쥬란 화장품이 있는데 그걸 도포형 스킨 부스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매년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주가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올해 어떤 그 실적 성장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에 따라서 주가도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주가 차트 보면은 S&P 500 같아요. 아 그렇죠. 꾸준하게 오르죠. 네. 우상향 흐름을 정석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에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을 좀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이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트폴리오도 사실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화장품도 사실 이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매출이 안 나왔었는데 네, 보니까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파마 리서치는 지금 좀 고평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봤을 때 성장 속도 보면 앞으로도 주가로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가끔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원자력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끔 한 6,600원대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지금 7,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다시 갖고 나온 이유가 한국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3월에 이제 결정이 나는 체코 원전 최종 결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쳐질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원자력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저평가가 지금 우진이라는 종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원자력 발전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국내에서 이 원자력 발전 이제 가동률이 많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측기 관련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어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국내 원자력 관련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하락폭은 만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7,3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장중 내내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7,430원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하로 대략 한 7,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7,800원대 근접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자리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자리를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딱 금요일에 저희가 원전 관련 이슈로 질문을 던졌었는데 네. 그때 우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생각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그래도 나름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긴 했으나 미결제량이 좀 감소한 흐름들을 보면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2,500선을 코스피가 돌파한 이후로부터는 시장이 그래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수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준다 하더라도 업종에 있어서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주, 그다음에 전기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과 또 원전 관련된 이슈에서 좀 악재를 좀 털어내면서 업종별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는 업종의 순환매를 좀 노려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재룡전기 좀 보고 있고요. 전력, 전기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다르게 좀 중소형 단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수 추세 상승보다는 업종 순환매가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들에서의 강한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테마성의 이슈와 더불어 기술적인 흐름들로서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보시면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재룡전기 좀 관심권에 넣어 놓으셔서 좀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정체가 됐을 때는 중소형주를 보는 게 맞는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재룡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마감 5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그래도 5장 내내 하락권에 있다가 조금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세였잖아요. 요일 장세는 항상 증시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오늘처럼 약보합권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환율 쪽에서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진정세에 불구하고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금요일 되니까 너무 피로도가 쌓인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쉬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내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그러니까 제자리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도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난 그런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만 쉬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전거래일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대 마감이었고 오늘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역시도 보합권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오늘은 보합권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지난달 이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한 충격을 만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매파 선양에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데이터가 만약에 도와준다면 올해 잘하면 한 3-4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3-4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좀 안도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시가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방은 제한적인 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나오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소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극적으로 또 합의를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전력기기 업종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 막판까지도 강력한 상승세를 또 만들어줬었던
업종군인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CES에서 이 유리기판이 지금 한번 부각이 되자 작년에 HBM 열풍을 거의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OLED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이제 또 기판 사업도 하고 이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게 된 그런 기업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약간 좀 테마적으로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랠리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좀 테마성 움직임도 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이 올라올 때 보통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품 장비들 골고루 시세를 내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장세의 관망, 대기 모두가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소폭의 약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대 약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520선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소폭의 오름세 포착이 되면서 동시에 국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 역시 약 보합권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2,6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나홀로 팔자세 나타냈고요. 7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2,500선을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힘을 좀 쓰는 그런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2,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을 뚫어낸 이후로 계속해서 700선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습니다. CPI 지표, PPI 지표 모두 다 소화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의 변동성은 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2,52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20선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닥도 720선 지켜냈습니다. 72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어제장 종가 대비해서는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변동은 약간 있었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엇갈렸는데 SK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줄매수가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왔고요. 오늘도 특징적이게도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와 같은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단에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2% 넘게 상승세 보였고요. 21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외 기업들은 전부 빠졌는데 삼성전자, LG엔솔 모두 다 하락세 나타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의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10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차가 3.4%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2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1.8% 넘게 조정, 여전히 10만 원대 부근에서 맴돌고 있고요. 셀트리온 1%대 하락, 우선주, 약보합권, KB금융 2% 가깝게 하락세, 네이버 쪽도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2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네이버도 이번 주에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국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코스닥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빠졌는데요. 알테오젠 1% 조정, 에코프로 BM도 1% 가깝게 조정, 에코프로도 1% 조정, HLB도 1%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쪽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대장격으로 좀 움직여줬고요. 4.8%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 돌파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성 이슈로 움직였다면은 2025년 들어서 유리기판, 로봇과 같은 이러한 테마들이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겐바이오 1% 넘게 상승, 클래시스 1% 넘게 상승, 리노공업도 오늘 6% 넘게 반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오늘 강력하게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2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반면에 삼천당장 1% 넘게 조정, 휴재는 2% 넘게 조정받으면서 오늘 혼조세로 코스닥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한산한 모습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 돋보였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큰 업종들 위주로도 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빅 이벤트들을 글로벌리 많은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어떤 전략을 요구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네요. 네, 드디어 이제 취임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다가왔습니다. 미증시는 쉬어가긴 하지만 이제 취임식 이후에 이제 해외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도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의외로 지난 트럼프 정권 1기에서도 약간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또 잘 갔었던 그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정권이 시작되고 일단은 좀 확정되는 그런 정책들을 두고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 또 판매량이 또 잘 판매가 되고 있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또 뉴스 기사들도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 실적도 당연히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다른 업종 섹터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테슬라 실적을 또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내지는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일단은 예의주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BOJ 통화정책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8월 달이었나요? 블랙 먼데이를 한번 크게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면서 또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또 긴 또 연휴 기간이 있잖아요.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BOJ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했을 때 시장에 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판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는 다음 주 이제 주중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환경은 아니다.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갖는 지수단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지금 지난 한 3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금리를 지금 동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경제 상황 보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계속 언질은 계속해서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동결로 가더라도 다음 BOJ에서는 정말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 심리가 좀 만연하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금 좀 바닥에서 좀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그런 여력은 어느 정도 좀 주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반면에 또 기회 요인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좀 그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흔들려서 조정이 좀 더 나와준다 한다면은 거기서 저가 매수에 또 기회를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현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유리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너무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축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사실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 이후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이 다 되돌림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8월 달만큼의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2,700포인트 선에서 우리 국내 지수가 2,3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나와서 2,500선인데 적어도 이제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700포인트까지는 좀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충격파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2,300에서 2,50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겠지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단이 어느 정도는 계속 좀 방어를 해주는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호재 모멘텀을 오히려 좀 찾아가면서 증시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에 한번 세게 맞았던 게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하단을 지지해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BOJ에서의 발언들, 결정들 잘 주시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바라보면서 시초가 공략주 한번 선정해 볼 텐데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제 원전 섹터가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기도 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좀 어느 정도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원만하게 또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또 다음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금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저 기왕지사 원전주를 공략할 거다 한다면 원전주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왔고요. 네. 저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좀 흥미롭게 주가 움직임을 바라봤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차익실은 좀 어느 정도 나오나 했더니 지금 그래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더라고요. 주가상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 달에도 체코 수주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25,000원대까지 한번 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금 또 주가가 반등세가 나오다가 12월 달에 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11월 달 전고점 때까지는 올라와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체코 수주전 같은 경우에도 함수원 쪽에서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갈등이 지금 몇 차례나 과거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합의가 됐었고 그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일감을 우리랑 같이 나눠서 하자라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체코 수주를 지금 발판으로 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 향후 지금 계속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에너빌리티 쪽에서 핵심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증기터빈 등 2차 개통 핵심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전제로 해서 이 회사가 보유한 수소 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 기술을 두산 스코다 파워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코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이 체코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 기술을 또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1869년도에 설립된 체코의 터빈 제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경에
때문에 이 두산 쪽에서 스코다 파워를 인수를 하게 됐고요. 이 두산 스코다 파워 쪽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정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두산 스코다 파워가 앞으로 향후 유럽에 이런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그 거점,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제가 유럽의 많은 지금 국가들의 그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다수의 지금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추진하거나 지금 현재 건설을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도 원전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수주전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해외 이런 수주 이력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지금 투자금을 들여서 대형 원전이나 SMR, 가스 수전 터빈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향후 10기의 또 수주, 그리고 SMR 분야에서는 약 5년간 62기의 수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지금 다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대까지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7월 달에 그 체코 수주전 이제 확립됐을 때 있죠. 이때 구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시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그 다음 구간을 이제 24,000원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24,000원 구간, 목표 구간 1차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다는 기준 하에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인 19,000원 구간대로 손절가 20일선 구간 기준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 돋보였는데 이제 원자력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봤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고 향후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사업 성장 기대감 높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였고요. 시초가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5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3조 6,4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9,7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3,2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으며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내 게시판에 임원 대상 초과이익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 임원은 100% 자사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에 지급됩니다. 부사장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20일가 폐렴구균 백신 미국 제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첫 3상 투약이 시작됐습니다. 생후 6주 이상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 7,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최대 4회 접종 후 기허가 폐렴구균 백신과 면역원 성과 안정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2023년 6월 성공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의 이상 결과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 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2,500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번 주는 2,52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다음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변동성은 또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